자,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예. 되게 이례적이고 예. 좀 이해가 안 되고 언제부터 시간으로 따졌지? 하여튼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지? 하여튼 뭐 근데 도망가는 판결이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 판단도 안 하고 뭐 딴 데 가서 물어보시오라는 건 뭐 법관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은 고수의 전략 생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한반도에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곧 핀다고 합니다. 저 멀리 제주부터 봄은 시작되고 있고 오늘 날씨만 보면 서울도 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윤석열에게만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긴장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평론가 모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스펙스 덕분에 이렇게 뵙네요. 너무 그러니까 좋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뵙긴 했는데 네. 좀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혼자 낄낄대고 많이 그랬습니다. 일단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헌재가 예. 감사원장 최재, 예. 그다음 이창수 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예, 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를 3월 13일 예, 예. 목요일 내일 예. 모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 하겠네요. 적어도. 예. 그날은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14일 날 하려면 내일쯤에는 이제 저 고지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저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걸 먼저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알기가 어렵고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건 다음 주 월화 아니냐. 예. 그러니까 17, 18일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윤석열에 대한 예, 선고를 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헌재에서 밝힐 때까지는 다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원래대로라면 진즉했어야 하기에도 뭐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내부에서 뭐 이거 기각 의견이 많아가지고 뭐 그거하고 충돌하느라고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소리는 없는 것 같고 네네.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네네. 뭐 이제 보충 의견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다듬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변호사시니까 보충 의견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오는데 이 선고 내용은 결과는 윤석열 파면으로 나올 거다라고 네. 보시는데 네. 뭔가 보충 의견이라는 건 뭘 보충합니까? 뭐 그렇죠. 두 달 후에 그러니까 다수 집에 보낸다? 의견과 뭐, 네.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다수 의견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파면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나는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유는 지금 다수 의견에 써 있는 내용에다가 이게 네. 더 포함돼야 된다. 이게 보충 의견이고 그다음에 또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별개 의견. 별개 의견은 예를 들면 탄핵 소추 사유로 지금 5개를 들었잖아요. 네. 국회가. 나는 4개는 맞는 것 같고 하나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파면에는 찬성한다. 이런 게 이제 별개 의견.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재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국가 작용이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더하려고 예. 어떤 사람은 국회 권능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네. 윤석열을 파면하는 건 똑같다. 네네. 그래서 결론은 똑같더라도 약간 보충적이거나 별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 논쟁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에 승복할 수 없다. 네네.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보충 의견 혹은 별개 의견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예측입니다만. 예. 그것도 뭐 결과는 많은 분들이 다 파면이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 네네. 된다. 당위 말고 그러니까 된다. 분석으로는. 예. 그러면 8대 몇 대 0으로 몇 된다. 뭐 이런 건 8대 0. 8대 0. 예.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일부러 탄핵 반대 집회를 가봤는데요. 예. 정광훈 목사도 전요호 뭐 전시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김경재 이런 사람들이 막 예. 설치고 그러던데 거기는 김경재요? 김경재 전 국회의원. 그 예전 그 김경재? 네네. 그 나이 많은데 그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을 찾으시나 봐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했던 그렇죠. 사람이고 예. 아마 제 기억에 전남 순천이 지역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김영국 회고록에 맞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활동도 했고. 박정희
박근혜한테 가서 붙었었죠. 네. 막판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관된 것 같아요. 전광훈이한테 붙어 있는데 그분들 손피켓은 죄다 헌재 4대4 기각 이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일까요?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많은 구독자들이 어제 경향신문 일면이 그거였어요. 내일 안에 불변의 밤 다시 시작됐다 못 견디겠다. 그렇죠. 금요일날 그런 결정이 난 다음에 토요일날 막상 윤석열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 손 흔드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화병이 도진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맞습니다. 막 어지럼증 호소하고 이런 분들이 걱정도 하잖아요. 저렇게 윤석열이 나오는 판인데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률과 전반에 대한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법비들이 하도 준동을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뭐 구속기간 가지고 어쩌고 한 이런 사태는 네. 날이냐 시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틈을 벌려가면서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를 점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5가지 제기돼 있는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엄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전시 준전시. 두 번째는 포고령 1호에 적혀 있는 정치활동 금지에 따른 국회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가 선관위나 국회 병력을 출동시켜서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뭡니까? 체포하려고 했던 거.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국회나 선관위에 침투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는 너무나 현장의 영상이 명확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건 같은 경우에 나는 뭐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했다고 칩시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에 써 있는 것도 아니 뭐 계엄을 선포한 마당에 포고령이야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논리를 써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뭐 계몽 그다음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이 국민들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위헌적인 거라는 거를 일종의 자인하는 셈이 돼서 네. 제가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결정문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뭘 적어보려고 해도 이게 이제 쓸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또 내용이나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라서 감히 그런 관문을 뚫고 도전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현실적인 이런 질문이요. 그러니까 악귀 같아요 어떤 면에서 윤석열 내란 일당이 네, 근데 흉악해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도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실행을 해버리니까 정말 놀라운 존재고 이게 상종하거나 근접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을 하거나 검찰 캐비넷을 이번에 열어서 당신 말고 당신 처남을 한번 내가 작살 내겠다거나 이런 식의 협박은 없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데 윤석열 일당에게는 적용해도 괜찮은 정말 이미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가가지고 시위한 지가 그렇죠. 지금 한참 됐는데 네네. 그게 현실의 협박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헌법재판관의 자기보호 본능이 더 발동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아직 손에다가 윤석열 목줄을 쥐고 있는데도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럼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안 건드리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유치한 질문이라는 거 알지만 실제로 그런 걱정들이 있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뭐 헌법재판관들 얼굴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도 별짓 다 하고 뭐 우리 구독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기현 판사가 그 사람 중국 사람이었다 갑자기 국적을 얻고 막 별의별 일을 국적 정도가 아니라 영웅이 됐던데. 영웅, 네. 중국 사람이었다가. 다음 대법원장감이라고. 하여튼 그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에게 진짜 최고의 전문가시고 또 법률가시니까 그냥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분석을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의 어떤 법적인 그 절차나 관문들이 있었는데 법률적 분석이라는 게 의미 없는 지금 시기가 와버렸어요. 실제로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이런 상황 무슨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들도 주장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질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판례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법원이 기존에 우리나라 계엄 선포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포고령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포고령을 다 위헌 판결을 했어요. 네.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이 처음 선포된 직후에 판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기 사무실 캐비넷 안에 과거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계엄령 선포에 따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엄령 네네. 포고령 위반죄로 네네. 처벌받으신 분들. 그분들 다 재심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재심 사건이 다 법원에 지금 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다 판결이 돼 있는 거를 놓고 판결문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의 포고령이 또 위헌적인 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씨가 그 누가 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죠. 그, 감사원장을 하고 네.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그쵸. 국힘으로 넘어가서 허황된 대통령 꿈을 꾸다가 난데없는 원전 무슨 저 관련한 일들을 막 만들어서 일으키고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그랬죠. 유병호하고 네, 네. 저기 해가지고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조차도 법원 출신이잖아요 원래. 네. 계속 얘기하잖아요. 탄핵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한 면짜리 아주 그 예. 큼지막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인들 윤석열 쪽에 붙는 게 내가 더 좋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자기네 무슨 그 경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동기 단톡방 이런 데다가 뭐 글 쓰는 걸 보면 극우도 그런 극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막 돌아다니는 글 캡처해가지고 네. 보내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는 건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늘 낙관적이라고 생각해서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최재형이 윤석열한테 뭐 삐져가지고 그럴까 아니면 저하고 내통해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떠나서 상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나 법리나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기준에 비춰봐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그 기회주의적인 성향에 비춰봐도 여기서 윤석열을 저기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나설 그럴 용기를 낼 사람들이 아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 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는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동훈은 다른 차원이겠죠. 네.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예전부터 제가 윤석열이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게 한동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독자 중에 성란 가브리엘라님이 국민들 오라병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 최강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어차피 이 불안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불안해지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번 금토일을 겪으면서 더 불안해졌죠. 더 그러셨죠. 네.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총구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한테 너 왜 지규현이 그런 생각 할 거 미리 예상하고 방지하지 못했냐. 민주당이 무능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예상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규현을 탄핵했어야 되나요? 그 정도네요. 탄핵이 근데 그 단순한 예상 가지고 탄핵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벌린 일이 아니라 벌릴 예, 거라고 벌릴 거라고 예측하고 전제하고 탄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법부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 그거밖에 없다고요. 네네. 근데 너 뭐 했어? 무능하고 나는 지금 법도 잘 모르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니들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있어요. 꽤 그거는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쪽으로 저기 해서 분노를 투사하시는 거를 바깥쪽으로 돌리셔야 된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데 힘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치지 말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저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법을 얘기하고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봐라. 우리끼리 카르텔로 무너뜨리면 니들은 그냥 지리멸렬로 서로 욕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움직이는 놈들이란 말이죠. 저것들이. 아니 근데 그동안 이제 저 탄핵 소추라는 그 국면 긴장감이 있어. 구속될 때까지 긴장감이 있다가 구속된 다음에 좀 이완된 건 사실인데 그랬었죠. 예.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건 민주당 안에서 그냥 갑자기 막 숟가락 들고 나타난 분들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벌써 윤석열 내란 극복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숟가락 들고 잔치판에 나타나는 거는 비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당연하죠. 내부 총질이라고 하지 마라. 통합이 중요하다. 이건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죠. 다르다. 그때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하다가 나타났어 하는 말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었던 것이고 네네. 또 그 상황에서 던지는 단어나 그 어떤 발언을 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란 세력의 진압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이거는 다 됐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 판에서 뭘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포커싱이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거고 질타를 엄청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그 소리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일원이라고 지목받았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식 농성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는 그때 그 감정을 떠올리실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민주당이 이 판에서 최대한 이 정보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책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시는 건 맞지만 이렇게 황당한 짓을 벌이는 놈들한테 왜 너네는 예상도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또 뒷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그건 일단 진압이 다 끝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일단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고 민주당이 거침없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더 뒤에서 밀어붙이면서 촉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벌써 지금 최상목 심우정 탄핵에 대해서 소극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네네. 어제 의총에서 저는 결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길래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예전에 너네 왜 그랬어 이러고 있을 지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 근데 자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언제부터 시간으로 따졌지? 하여튼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지? 하여튼 뭐 근데 도망가는 판결이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 판단도 안 하고 뭐 딴 데 가서 물어보시오라는 건 뭐 법관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 날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네 정도로. 왜냐하면 바로 검찰에서 항고를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저도 예측이 틀렸고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왜 틀린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예.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심우정이 아시죠? 잘 알죠. 네. 심우정이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검찰이 이거를 무슨 즉시항고를 그 고민하네 어쩌네 하면서 뭐 회의를 하네 이랬던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죠. 국장님 더 잘 아시지만 그 숱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고문으로 인해서 조작된 사건들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 취소 이것도 결정이란 말이에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게 항고잖아요. 그렇죠. 즉시항고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다 즉시항고했어요. 그럼요. 예, 아니 거의 잡한 게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판단을 받아봐야지. 이건 제 주장이잖아. 자동으로 즉시항고를 해왔었고 심지어 공소권 남용을 해서 공소 기각이 확정된 대법원에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전혀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송해하지 않고 견해가 다르다. 우리도 법률가 집단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기고 넘어가고 그렇게 한 거를 또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이 그 뭐 하나도 불법이 없었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정영식이나 김영두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벌인 법비 수준의 장난이야. 정말로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은 일인데 이 검찰의 이런 이상한 행태는 이게 국가기관이나 법률가 집단으로서 활동하는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정치 집단이다라는 속성을 보여준 거고요. 심우정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지 이미지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욕먹는 거. 그리고 그간에 쭉 살아온 과정을 봐도 검사로 있을 때 검찰 간부로 있을 때 보면은 늘
민감한 사안에서는 뒤로 빠집니다. 절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는 적이 근데 없거든요. 이번에는 전면에 나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네. 이상한 결과가 됐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본 거예요. 네. 이거는 심우정이 혼자서 이렇게 결정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모르면 모르되 김주현이라는 사람의 굉장히 큰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는 그렇죠. 네. 김주현은 과거에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거쳐서 법무부 차관을 했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그 밑에 바로 선임 과장인 검찰과장이 심우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속 상하 관계고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의 관계는 다른 직속 그 상하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네, 인사를 다루는 그렇죠. 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저기 그 능히 짐작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심우정을 가장 옥죄했던 거는 그 계엄 상황에서의 그 이상한 플레이 있잖아요. 비화폰으로 분명히 통화를 해서 김용현의 자진 출석과 관련이 있는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검이 계엄에 관여하기 위해서 과학수사부가 연락을 주고받고 연계를 맺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덮으려고 사실은 노심초사하면서 드러났던 게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한 거였잖아요. 네. 경찰의 영장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심우정이는 자기가 다치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걸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판단은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법원이 덜컥 결정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뭐 검찰 동호회를 비롯한 이제 김주현 류가 네.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총장을 마친 후에 지일생과 관련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슷한 일이 군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직면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야 할 때 재향군인의 성우에 무슨 요즘은 대수장이라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쪽에 많이 끌려갑니다. 이걸 마친 후에 내 삶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몇 부류가 아니 있는데 뭐 그들하고 안 어울린다고 연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죠? 사회적 관계, 경조사 이런 겁니까? 아니죠. 사회적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은 출신들이 나중에 변호사를 하기 네, 때문에 전관, 네, 이거는 다 이권 카르텔하고 그대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그냥. 게 덩치가 크죠. 많이 그럼요. 먹죠. 예, 많이 먹는 게 이게 후배들한테 가가지고 뭐 잘 보여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말하자면 소위 예비역 사회에서도 평판을 유지해야지 이쪽에서 먹어주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게 되게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작동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김주현의 어떤 저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제 어제 그제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 그 폐지하려고 하는 과거 그 19대 때 서기호 의원의 법안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법무부 차관인가 그랬죠. 법무부 차관 김주현이가. 김주현이 그거를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즉시항고 절차, 불복 절차를 남겨놔야 된다. 저 구속 기간 연장 제한하고는 다른 거다. 아니 저기 구속 집행 정지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검찰 구성원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기 하면 안 됩니다. 내지는 옛날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걸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김주현하고 끼케야 심우정 정도예요. 심우정은 또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국회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저 위헌론이나 이런 얘기들이 제기가 된 바가 있으니 그거에 이번에 편승하는 게 방법이다. 그러면서 인권 운운해라.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기했던 게 누가 봐도 그 외워서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반박될 얘기를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구속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석방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충돌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억지로 하는 이유는 모종의 어떤 그 협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워딩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심우정은 김주현하고의 관계만 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와도 뭐 모종의 뭐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김건희 오빠하고 뭐 고등학교 동기라서 어떻다는 얘기를 아마 그 나왔었죠. 근데
제가 나름 심우정이를 예전에 후배로서 가깝게 지낼 때 심우정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그때 단 한 번도 김건희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하고도 그때는 윤석열 정권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참 동안도 저게 검찰총장 되기 전까지는 저한테 늘 안부 전화하고 지 신상 논의하고 뭐 네네. 이러던 사이였는데 네. 이 가까운 사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럼요. 제가 시부정이나 애들 돌잔치에 다 갔었고 아이고, 네. 더 그럴 거예요. 애들 지 동생들까지 다 하는데 네, 와이프는 네. 물론이고 그런데 동생 하여튼 얘기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하고도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특수부 검사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사단을 꾸렸잖아요. 네네. 심우정이는 그 일원도 기획통이죠. 아니고 오히려 네. 기획통이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뭔가를 지시를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저지르는 애를 좋아하는데 아, 뭐 물어오는 애. 그렇죠. 네네. 심우정이는 앞뒤를 너무 재는 네, 스타일이면 네, 아까부터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감한 상황이 생기면 뒤로 빠진다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대상이었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이가 저 중앙지검장을 할 때 심우정이가 형사 1부장이었고 네. 대검 형사 1부장. 아니 서울 중앙지검의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형사 1부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체 검찰 조직의 선임부장이거든요. 네. 그게. 대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그 중앙지검 형사 1부가 갖고 있는 사건이 유명인들의 대표적인 게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심우정이가 실무자로서 윤석열한테 보고를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윤석열이 심우정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윗사람한테 대들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를 그때 파악을 했고 김주현이라는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직속 상호관계가 있고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사단 구성원을 시켰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심이나 장래를 생각해서 원래 그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더 못 믿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아니 사기꾼이 사기꾼 못 믿죠. 그러니까 네. 자기하고 똑같은 걸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를 치받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서 심우정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원석만 하더라도 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차장으로 한참 동안 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길들여 가지고 검찰총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 검찰총장이 공석이었잖아요. 이 정부 초반에. 네네. 근데 그 이원석이조차도 이상한 소리도 하는 것 같고, 네, 뭐. 자꾸 뭐 덤빌려는 듯한 네. 모습도 보이고 네. 결국 그렇게는 못했지만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심우정이 총장으로 선택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서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보다 심우정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키는 게 지금 되게 중요했었다.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지. 저게 보통 때의 심우정이 같으면 이거는 즉시항고를 안 하면 총장이 쫓겨나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예, 지들 조직 안에서 지금 불법 감금을 스스로 인정하고 네네. 그동안에 검찰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구속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 이 얘기를 선언한 거잖아요, 총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반발이 지금 검찰 정권 치하에서 이 이프로스 게시판이 뭐 조용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네네. 그 와중에도 글은 하나 올라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소위 비윤으로 분류돼 가지고 밀려나 있던 검사들이 얘들이 더 흥분하고 실망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번에 윤석열 파면되고 저 구속돼서 중형 받아갖고 처리되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출범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한들 시간이 걸릴 거니까 나는 그 사이에 그동안 못 갔던 자리 차지해서 그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자라는 일종의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희망마저 지금 산산이 이젠 우리 회사가 박살나는구나. 네, 완전히 심우정이 이거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한 주말 상관에 한 4-5명의 검사가 전화가 와 생전 전화 안 턴 애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더라니까요. 네. 선배님, 형님 이제는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심우정이가 관뚜껑 덮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이 심우정이가 평생 이제 이 부담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른 거는 본인이 지금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동생 얘기도 좀 나와요. 심우찬 변호사? 예. 심우정이가 삼형제인데 네네. 그 막내가 저기
육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육사를 나와서 그 법무관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나갔죠.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 법무관을 하면은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거의 자동으로 네네. 별을 달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가죠. 아니요, 지금까지는 육사 출신이면 육사 출신은, 그렇겠네요. 예, 예. 네네. 육사 출신이 출신 거의 별 예외 없이 다 달죠. 그렇게 됐어요. 네네. 왜냐면 희소하니까 네네. 내가 없었으니까. 옛날에 고석이니 뭐 다들. 그렇죠. 네네. 김창의 고석 네네. 뭐 이름도 엄청 기억나네. 많죠. 지금 오래된 김동혁이도 사람들. 마찬가지고 네네. 뭐 예. 그런데 이 심우찬이는 중간에서 조직 그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얘가 백이 너무 많았던 거야. 네네.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심대평이고 나는 육사 나와서 저기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그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실에 있었죠. 청와대. 청와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과거에 법무관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보직이나 이런 거에 관한 욕심을 낸다는 비판을 받고 그 뭐랄까 이제 진급이나 이런 거에 생각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간 건데 네. 나가고 나서 심우찬이는 지네 형보다도 어찌 보면 더 우익적인 삶을 살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 심우정한테 뭐랄까 이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 경험을 했고 네네. 그분도 꽤 그 분야에 단련되고 나름 고수 소리를 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배웠고 제가 어릴 때 심우정이가 일단 무슨 어떤 집안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아버지가 고관 대작이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어요. 이를테면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 뭐 돌잔치를 해요. 네. 선배들이 많이 왔어요. 그것도 직장에 상사고 선배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되게 그 사람들 이렇게 깍듯이 모십니다. 그렇죠.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예. 나이가 아니라 하나 이거는, 선배여도 우리 하나 선배가 아니라 선배인 정도가 아니라 또 직속 상관이고 이러면 네네. 심우정이는 제가 검찰 부장일 때 내 직속 검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심우찬이가 심우정이가 정의가 네. 걔도 심우찬이는 저 많이 차이가 나고 걔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군 법무관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럴 때 그 직속 상관한테 이렇게 이 대하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다른 조직에 있는 무슨 간부가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심대평 씨가 도지사 할 때였거든요. 네네. 뭐 반갑습니다. 뭐 딱 이렇게 하고 완전 포멀하게 악수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출장으로 온 건가, 잔치 하객으로 온 건가. 그리고 뭐 선출직 도지사니까 뭐 굉장히 높았겠죠. 그럼요. 네. 그게 도지사 그때 도지사 공관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네. 공관에서 이게 손녀 돌잔치도 하는구나. 뭐 그것도 좀 신기했었고, 네. 뭐 하여튼 너무너무 옛날 일입니다만은 여튼 이 얘기가 무슨 뭐 개인적인 지금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꽤 알려져 있는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제약과 이 단련을 받으면서 자란 아들이 그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용기나 배짱 이런 게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윤석열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지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종의 그 반항심 같은 게 쌓이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표출된다는 네네. 얘기를 심리학자분들이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심우정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보신, 안전 이게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가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직 뭐 관련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약 수사 인천지검장일 때 덮은 게 심우정이고 심우창이 동생은 또 뭐 삼표 부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윤석열 정권에 돌아다니면서 챙기려고 했고 이거 자체가 뭐 자기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심우정 청문회 때 같은 때도 뭐 나왔지만은 그 동부지검장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딸내미가 무슨 뭐 저기 햇살론을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저소득층한테 네. 대출해주게 되는 네. 상품. 그러니까 저쪽 어떤 집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권의 진심이고 그런 이권의 이익을 진심. 얻을 기회가 있으면은 뭐든지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스스로 쌓아올린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거는 나의 노력에 따른 신분 상승에 수반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별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 그런 데서 오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행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냥 자기 능력인가요, 그럼? 지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지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아니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굳이 나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아마 틀림없이 항변할 거예요. 와, 그럼 뻔뻔하기까지 하다. 그거 뻔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 뻔뻔하고 자시고도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아니 정보가 있으면 습득을 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득이 될 일이 있으면 그리고 뭐 가가지고 주식 좀 뭐 샀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최대한 받는 거지. 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실제로. 아니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아까 뭐 여러 가지 표현, 법비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뭐 법꾸라지가 됐든 뭐 어떤 됐든 하여튼 이상한 기득권, 예. 정말 땀 흘리지 않고 네. 이해할 수 예, 없는 예. 기득권,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카르텔.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뭐 노동자들이 카르텔에 있다는 등 뭐 이러고 그러니까 전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네들의 카르텔 안에서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제일 좋은 데가 이 고급 호텔 무슨 그 헬스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트니스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네. 가면은 네. 진짜 가관이라는 거죠. 앉아가지고 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하면 그 누구한테 연락해 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늘 벌어지는데 그 회원제겠네요, 그런데 당연하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분야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이권에 대항한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연대해가지고 파업을 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약자들이 혹은 경제적 주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헌법적 권리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저건 불량 카르텔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집권을 했고 그 집권을 또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집권에 아까 말씀처럼 다 동참해가지고 만들어낸 정권이니까 이거를 뿌리를 뽑아내고 이 내란을 진압하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겹게 가고 있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떤 조금의 공감 능력이나 그 상식에 근거한 양심 같은 게 있으면 사실 민망해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 와서 네,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계속하면. 근데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그 공개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요만큼이라도 민망해 하나요? 그 뭐 스카이 데일리인가 뭐 그런 거 네. 인용해서 그런 막 중국 간첩 인용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네.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저 할 정도의 얘기들을 너무나 확신을 차서 뻔뻔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와버렸다는 게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그게 저는 제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지금의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최 변호사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윤석열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공고하게 있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반복적으로 내란 또는 내란에 준한 사태 속에서 신음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고민이 우리가 나치를 겪은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한나 아렌트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게 있었고 뭐 스탠리 밀그램 같은 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 사람이 혼자 고립돼 있을 때 어떤 권위에 얼마나 쉽게 대해서 복종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어떤 그 파시즘적 속성 이런 것들을 지금 최대한 발현해 가지고 악을 쓰고 있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개탄하면서 저걸 어떻게든 소수로 고립시켜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내 중간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라왔던 이 독재적 속성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우리가 민주적인 교육이나 민주정부의 오래된 어떤 성과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극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일파나 윤석열을 추종하는 일군의 무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뿌리 내린 대한민국의 암적인 이 수구 기득권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에서 보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극복해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쪽 진압에 집중을 하고 네, 우리 네. 내부에 대한 실망을 자꾸 탄식을 뱉어가지고 스스로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 하자. 내란 극복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뭐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삶도 도모해야 되고 지금 뭐 국가 신인도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숱한 일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내란 극복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야 될 거 역시 경찰 개혁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내란에 관련된 자들을 법대로 철저하게 찾아내서 처벌하는 일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보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법적인 처벌 절차를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란이 일어났는데. 네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처벌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멈칫거리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설특검이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역할을 맡아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그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어쨌거나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받아 이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더 비대화되고 괴물로도 진화되고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내란 세력의 청소 또 처벌 이 작업은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이제 내란에 가담해서 여러 가지를 벌인 공조직들에 대해서 손을 보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게 민주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예상되는 바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이제 족벌 언론들을 내세우고 해가지고 이거 물어뜯고 흠집내고 흔들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우리가 이 빛의 혁명을 일궜던 세력들이 흔들림 없이 함께 가는 거 그리고 그 힘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힘 빠지게 하고 안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일은 좀 자제하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해주고 계신데요. 1시 53분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고 좋아요는 안 누르신 분이 많네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총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란 세력을 네, 심판하는 일이 중요하다.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뿌리를 뽑는데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리고 절대 좌절하거나 외면하시면 안 된다. 예,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저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손 흔들고 거리로 활보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사실 속상하셔가지고 그렇죠. 나 이제 뉴스 안 볼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저는 그분들이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제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 네. 나오고 예.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일요일보다 그 많고 답을- 평일 집회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뭐 제 주변에서도 뭐 너무너무 다들 의욕을 보이시고 막 하던데 이보다 훨씬 엄혹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열망을 잃지 않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네네.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정말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지형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 보복을 당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신 이유가 네네. 뭐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꼭 바깥에 나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각자 여건에 맞게 나쁜 신문을 보는 사람은 나쁜 신문을 끊고 나쁜 방송 보지 말고 정의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네, 그 그때는 말씀하셨단 뭐 말입니다. 페이스북 없을 때인데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네. 담벼락, 물리적인 네, 담벼락. 진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직된 힘을 시민들이 보여줘야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자꾸 내가 화풀이할 할 대상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면서 내가 바꿔내야 될 대상을 찾아내는 거. 내가 새롭게 읽어야 될 세상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거. 이런 게 깨어있는 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말씀을 좀- 국면에서 뉴스도 안 볼래 정말 개짜증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카톡방에서 또는 텔방에서 그러지 말자. 네, 예. 야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 몇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남았는데 야 우리 그냥 오늘은 내가 막걸리 쏠 테니까 광화문으로 나와 경복궁으로 네. 라고 말하는 역할. 그렇죠. 그래서 비록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조직이고 그게 깨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면 그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 강관 기득권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저 자서전 말미에도 쓰셨지만 그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아름다운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서 수구 반동 세력들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것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뭔가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든 국가기관 종사자들이든 간에 주어진 권한을 이제 최대한 써야 된다.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자기 일을 찾아서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에 기록되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의 역사가 광주의 역사, 광주의 실패가 우리를 살리듯이 한강 예. 작가 말씀대로 그렇죠. 예. 뭐 갑오농민 전쟁 때 농민들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후속 세대를 또 살리는 역사가 되지 않을까 하면 책무감이 느껴지네요. 그럼요. 우리의 후속 세대를 통해서 우리 땅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게 되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정치적 핍박이나 이런 걸로 고통받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훌륭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계속 회자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국사 시간에 그냥 무슨 1919년 3.1운동을 벌였던 게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인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네, 미쳤다. 네. 이런 얘기 그냥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좀 지치지 말고 즐겁게 좀 함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얼마만 참으면 됩니까? 일주일 남짓, 열흘 남짓, 길어도. 예, 그렇죠. 네. 길어도 열흘 남짓이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날짜는 고지를 할 것 같거든요. 언제 네. 선고한다는 건 확실히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막상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면 또 한 번 공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일단 파면되면 한번 잔치 한번 벌여야죠. 광화문에서 신나게 한번 웃으시고요. 아유 마음 우울할 때는 억지로 웃는 거 말고 이렇게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서 웃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을 받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 주변 분들하고 카톡으로나 또 텔레그램 방에서 나눠주시고 SNS로 나눠주시고요. 우리 지치지 말고 힘내자. 그리고 역사적 책무도 다하지만 어떤 면에서 정말 운 좋게도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때다 지금. 그럼요. 예. 네,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함께 싸우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승리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